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간관계 소통을 배우는데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가지고 이제 2주차 수업을 할까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 제가 전반적으로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소통과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제가 그 밑에 오늘 강의의 부제목으로 누군가에게 한 사람은 한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잘 만나면 그 사람으로부터 또 다른 엄청난 세상이 있음을 배울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또 한 사람은 한만원 한자를 쓰면 잘못 만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한많은 세상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엄청난 다른 세상을 열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즉 아픔과 슬픔, 고통을 주는 그런 한많은 세상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정말 혁명적인 어떤 운명이 바뀌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 운명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그 사람한테 정말 안 좋은 세상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역으로 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번에 걸쳐서 크게 한 네 가지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프롤로그는 인간은 인간관계의 역사적 산물이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안 바뀌면 인간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제가 어떤 인간관계를 역사적으로 맺어왔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그 역사적 관계 속에서 역사적으로 제가 맺어왔던 인간관계가 오늘의 유형만이라는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한번 사례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를 맺어나가는데 이 책의 메인 제목,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10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결국은 나한테 소중한 인간관계의 교훈을 전해주는 위대한 스승,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같이 나눠보고, 세 번째는 이제 인간관계는 결국 인간관계가 맺어온 사회적 합작품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 혼자 내가 뭘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이 또 나의 독창적인 산물인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인간이 맺어온 사회적 관계의 합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전문성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된 것도 있지만 나의 전문성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줬던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가 만드는 합작품이다. 그래서 나의 전문성은 덕분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에필로그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접속을 해야, 즉 내가 바뀌려면 나를 데려다가 인성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인간교육을 개조하는 어떤 인간성 개조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을 바꿔주면 결국은 그 사람이 바뀐다는 거.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이 되려면 나는 나와 다른 이제까지 만났던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나를 바꾸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프롤로그는 예고해드렸던 대로 이제 인간관계, 그 한 인간이 맺어온 역사적 인간관계가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제가 이제 저 이름을 영어로 쓰면 영맨이잖아요. 영맨's life. 그래서 인간은 인간관계의 역사적 산물이다. 그래서 저를 대변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 지식 생태학자, 뭐 학습 관광 전문 의사, 지식의 연금술사이자 뭐 또 지식 산부인과 의사, 제가 또 골목대학 들이대학교 총장이기도 하고 석좌 교수이기도 하고 아무튼 뭐 이런 다양한 이름들을 갖게 된 그 사연은 무엇인지 제가 짤막한 시간에 제가 살아왔던 인간의 역사적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저는 제 고향이 충북 음성입니다. 그래서 한때 충북 음성에서 홍보대사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충북 음성에서 중학교 때까지 주로 뭐를 했냐면 학교도 다녔지만 주로 수렵, 어로, 채취, 농경 생활을 하면서 축구, 그리고 또 초등학교 때 제가 약 4년간 3, 4, 5, 6, 3년, 3학년 때부터 4년 동안 또 축구 선수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어렸을 때 책을 읽을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주로 자연에 나가서 수렵, 어로 채취하고 농경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모든 여름방학, 겨울방학도 없이 저는 축구 선수를 하느냐고 매일 아침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학교에 가서 축구를 한 다음에 축구가 끝나면 다시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아이들과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학교를 가는 이런 생활을 반복했던 거죠. 오늘날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몸이 된 원동력은 어렸을 때 저런 자연을 벗삼아서 스승으로 그리고 축구 선수를 하면서 축구 코치한테 강인한 훈련을 받기도 하고 그때 만났던 동료들의 관계 속에서 스포츠맨십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중학교 때 바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요. 약 1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또 어렵게 저 부모님을 졸라가지고 제가 이제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1년 늦게 후배들하고 학교 다니면서 그런 관계 서러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아무튼 공부하는 머리에 적응이 안 되고 초기에 좀 헤매다가 나중에 이제 중학교 후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중학교 생활을 지내게 됐는데, 그때 제가 만났던 선생님 중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수학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논리 정연함, 명쾌한 설명, 이런 것들이 한 스승으로서 저렇게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저한테 첫 번째 스승의 이미지를 심어줬던 중학교 선생님이 아직도 저는 생생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고등학교를 수도 전기공업고등학교를 가게 됐거든요. 여기는 이제 저같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장학금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 후에 또 취업 걱정 없이 취업도 시켜준, 그야말로 그때 당시로 따지면 환상적인 저한테는 대안이었었죠. 그런데 저 고등학교는 저한테는 악몽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고등학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책상에서 주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가방에다 철판과 용접봉과 줄이라고 하는 색깎는 거 갖고 다니면서 이제 하루 종일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 이제 약간의 수학, 영어 이런 교과목 공부를 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이제 용접을 하고 철판을 갈고 이런 생활을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학군단이라고 이렇게 간부 생활을 하면서 중대장을 했었는데, 후배들을 교련 지도할 때 이제 잘못 지도를 하고, 또 이제 제가 또 용접을 하면서 또 학교에 밤늦게 올라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밑에서 막 기사 생활하니까 카세트 크게 틀어놓고 춤추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난 김에 아이들을 옥상에다 집합시켜 놓고 120명을 한 명당 5대씩 약 600대의 그 매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튿날 학부모님이 교장 선생님한테 일러가지고 제가 무기정학을 맞는 이런 아름다운 추억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방황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소주를 마시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지금은 안타깝게 소주를 못 마시는 이런 아픈 추억도 있고, 아무튼 고등학교는 저한테는 회색빛 청춘 시절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 제가 쌓았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무기정학을 맞았지만 저한테 아름다운 조언도 해주고 제가 방황할 때 저한테 올바른 길을 알려줬던 저의 담임 선생님이 결국은 제가 결혼할 때 주례까지도 서게 해주셨던, 저한테는 정말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아픔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때 좋은 스승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1심회가 뭐냐면 약간의 조폭 이름 같긴 하지만, 제가 5명이서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5명씩 모여가지고 한 방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평생 이렇게 지내자 그래서 1심회라고 만들었는데, 요즘은 거의 못 만나지만 가끔씩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는 적도 있습니다. 그때 친구들 간의 인간관계,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겪었던 다양한 아픈 체험들이 오늘날 제가 많은 역경을 뒤집어서 경력으로 만들어내는 발상의 원동력이 됐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예상했던 대로 고등학교를 이제 간신히 졸업해가지고 이제 제가 첫 번째 대학을 못 가고 이제 발령받은 직장이 평택 화력발전소입니다. 여기 가서 이제 본격적인 밤무대에 가서 술도 마시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재밌게 놀기도 하고, 아무튼 너무 일찍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그때 당시 따지면 제가 보기에 돈도 꽤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저한테는 희망과 꿈과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발전소 24시간 365일 돌려야 되니까 이제 교대 근무라고 그래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또 저녁에 출근해서 밤새워서 일하고, 아무튼 이렇게 불규칙한 근무를 계속하면서 저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그 당시 저를 위로했던 마음의 친구들은 이제 지금 다 꿀뿔이 흩어졌지만, 아무튼 그때 저와 같이 어려운 시절 청춘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던 친구들 간의 관계가 오늘 저를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그때
여기 써있지만 밥맛 없는 상사를 만나서 고생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저런 일찍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저는 앞으로 사회가 다시 한번 내가 나간다면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결심했던, 반성하고 성찰했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제 제가 다시 제2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게 된 거는 이제 발전소에서 근무하다가 책을 읽고 고시체험생 수기집을 읽고 이제 고시를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은 고시체험생 수기집에 공고생이 서법고시 패스한 수기를 읽고 제가 저의 인생의 첫 번째 충격을 받고 제 인생의 갈 길이 여기 있다라고 잘못된 꿈을 품게 만들어준 그런 잘못된 책을 읽었지만 아무튼 저한테는 첫 번째 터닝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아무튼 독학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을 들어가면서 이제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못 가고 점수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제가 지금 교수로 있는 한양대 교육공학과에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한양대 교육공학과는 모두 다 모르는 아는 비밀이지만 당시 심사학과라서 미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달인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미달인과의 대학 교수가 됐지 않습니까? 아무튼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에 와서 제가 84년도에 왔으니까요. 이제 결론적으로 삼수를 한 거죠. 직장생활 2년 하고 들어왔으니까. 그때 유난히도 공고 출신의 신입생 5명이 있었어요. 그때 또 5명이서 거의 일주일에 주말만 빼고 매일 술을 마시면서 이 대학 생활을 고시 공부하러 왔지만 공부를 못하면서 방랑과 방탕 생활을 했었죠. 그때 저를 잡아준 인간적 스승님이 바로 허운나 교수님이시고 지금 관동대학으로 가 계신 우리 김희배 교수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었죠. 그리고 지금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김종량 이사장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서 연구실을 내주시고 조교를 시작하게 됐었죠. 아무튼 그때 만났던 이런 스승님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또 거기서 좌절하고 다른 길로 빠졌겠죠. 요소요소에서 제가 만났던 이런 인간의 관계가 인간 유형만을 만드는 원동력이 됐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입학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고시 공부를 결정적으로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이유는 고시 공부 자체가 첫 번째는 재미없었고 두 번째는 고시 공부한 이후에 내 인생이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지 않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고시 공부, 재미없는 고시 공부를 집어치우기 위해서 이제 달밤에 책을 사놓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살라버리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 분석행위 사건을 이제 감행을 하고 이제 제가 읽고 싶은 본격적인 책을 읽으면서 재밌게 공부를 시작한 게 그게 바로 대학교 3학년인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로 한번 재밌게 해보는 것이 나의 능력, 재미있는 능력, 재능인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공학과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저의 지도 교수님이신 김종량 스승님을 뵙게 된 거죠. 물론 이제 학부 때도 많이 뵀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저의 직접적인 저의 지도 교수님으로 그리고 이제 후배들과 같이 초창기 학과니까 제가 또 나이도 많고 순설 학과의 또 초창기 멤버로서 후배들과 같이 안 되는 영어 책 읽어가면서 막 같이 집단 소그룹 토론도 해가고 그러면서 그때 스터디 그룹을 하면서 후배들과 같이 공부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저의 또 공부를 이렇게 계속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여러 가지 교수님들, 특히 허운나 교수님 덕분에 이제 허운나 교수님을 직접 가르치셨던 여기 로버트 M. 몰간 교수님 밑으로 다시 이제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가서 유학을 갔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경이적인 어떤 발판을 마련해 준 분인데 그분 덕분에 제가 한국 사회를 뛰어넘어서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저한테는 어떤 결정적인 그런 동력을 제공해 준 분이죠. 아무튼 유학 시절에도 가서 학비는 제가 전액 면제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몰간 교수님 덕분에 연구실도 마련하고 또 그렇게 일을 하면서 리서치 어시스턴트 해가지고 연구 조교를 하면서 학비도 일부 벌었지만 이제 저 생활비도 일부 벌었지만 이제 모자란 학비는 제가 또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그래서 주경야독이 아니라 주경야독이 아니라 주독야 알바를 했던 거죠. 그래서 밤에는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밤 12시까지 일을 하고 또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책을 읽는 그런 강인한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또
처음으로 체육관에 가서 운동도 시작했고, 아무튼 이때 모관 교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깊은 학문적인 은혜가 제가 유학 시절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공부를 마칠 수 있던 결정적인 동인을 제공해 주신 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유학을 약 3년에 걸쳐서 마친 다음에 이제 제가 삼성 인력개발원에 입사를 하죠. 이때 저한테는 또 엄청난 인간관계에 새로운 그 빛과 희망을 또 만나게 됐었고, 이때 또 현장에서 많은 걸 깨달았던 저한테는 소중한 체험적 각성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념적으로 책상에서 배웠던 석사, 돌석자라는 걸 알게 됐고, 박사가 돌을 갈다가 돌이 엷어지면 또 열불박자가 된다는 이러한 이야기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관념적으로 엄청나게 학부, 석사, 박사를 책상에서 배웠지만 거기서 배웠던 지식이 현실을 변화시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깨달았던 계기가 바로 삼성에 있었을 때죠. 그래서 이때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지금 우리 한양대학교의 송영수 교수님도 그 당시에는 저하고 같이 한번 저를 이렇게 앞에서 이끌어줬던 대 선배님이시기도 하셨는데, 아무튼 삼성에서 이 그룹 전체 교육계획을 했던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를 의무량으로 지원해주고 같이 일했던 이런 친구들, 그리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면서 우리가 그룹의 전체 교육의 계획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지를 역전모의했던 사람들, 그리고 제가 만났던 수많은 팀장님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 팀원들이 잘 따라갈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따라간다는 것들을 몸으로 터득했던 소중한 시기였습니다. 자, 이제 제가 삼성에서 한 5년간 근무를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입사할 때 최소 3년, 맥시멈 5년을 넘지 말자. 왜냐하면 기간이 너무 짧으면 제가 현장을 잘 할 수 없고,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 현장에 제가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너 있게 들어갔다가 매너리즘에 빠지면 이제 매뉴얼을 첨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어떤 역기능을 폐해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제가 5년을 딱 근무하고 이제 마침 안동대학교의 교육공학과에서 이제 양용칠 교수님께서 이제 한번 여기서 와서 한번 아이들을 가르쳐 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5년을 딱 마치고 제가 처음으로 대학 교수 생활을 시작한 게 경북 안동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안동대학교에 이제 처음으로 가서 진짜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른 스승으로서 우리 아이들과 맺어야 되는 진정한 사제 간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지식인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약 2년 반에 걸쳐서 진지하게 고민했던 시기가 바로 안동대학교입니다. 저때 초창기에는 굉장히 한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동대학까지 가서 저를 만나러 온다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안동까지. 그런데 점점점 제 이름이 이제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약 일주일에 반은 지방에 있고 반은 서울에 와서 생활하는 이런 불행한 이제 삶이 시작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2001년도에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영원한 멘토님들이 계시는 이제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에 2001년도 2학기에 부임을 하면서 이제 저의 후배들이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기도 한 이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가 모교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꿈에 그리던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한양대학교를 졸업한 게 제가 제 기억에 91년도에 이제 석사과정을 마치고 유학을 간 거니까요. 그래서 2001년도에 돌아왔으니까 약 한 10년 넘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한양대학에 들어와서 이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물론 책을 삼성인력개발원에 있을 때부터 썼지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저를 대외적으로 브랜딩하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됐었고, 물론 이제 지식생태학자라는 이름을 그 전부터 썼지만 지식생태학자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저의 그 어떤 컬러와 스타일을 책으로 또는 강연으로 대중들과 만나면서 소통하게 되고, 또 후배들을 만나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안 보이지만 인간적인 관계에서 인간 적자가 이제 관역 적자도 되지만 여기 안 보이지만 인간적의 적자가 이제 그
적을 퇴치할 때 적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났던 인간적인 관계가 인간 어떤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고 도약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인간적, 적의 관역 적자가 아니라 이제 적을 퇴치할 때 적이 되면 결국은 이제 그 사람한테는 한 세상이 아니라 한많은 세상이 열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한양대학교 오기까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이 인간적인 관계, 사회적 관계 덕분에 인간 유형만이 탄생한 거죠. 결국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존재 자체로서 어떤 독립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났던 관계가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을 바꿔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존재는 관계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우선이고 그 관계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으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수많은 존재들을 이제 성격과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입장이 처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처지가 입장을 결정한다는 이런 소중한 인간관계에 배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렇게 이제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여기 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 또는 읽었던 책, 어떤 일을 하면서 성공과 실패했던 체험, 그 순간순간이 다 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점이 연결되면 뭐가 되냐면 이게 선이 되거든요.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곡선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선으로 될 수도 있고 뭐 사선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점들이 연결되면 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Connecting the Dots라고 해서 점을 연결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한 인간의 역사적 궤적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점이 찍히고 선이 연결되고 그러면 점선이 연결되면 이제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 유형만의 이 면모는 제가 만들어 온 수많은 점과 점이 연결된 선이 만드는 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모와 면상을 바꾸려면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점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 점이 바뀌면 선이 바뀌고 선이 바뀌면 면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점선면의 역사적 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결국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곧 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고 그들은 나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곧 나니까 나를 바꾸는 방법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의 씨앗에는 전 우주의 한순간이 새겨져 있다. 정말 시인다운 시적 상상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씨앗에는 전 우주의 순간이 새겨져 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살짝 바꾸면 한 사람의 얼굴에는 전 우주의 얼이 굴로 파여져 있다. 그래서 얼굴이 뭐냐? 그 사람의 얼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궤적과 그런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얼굴. 그래서 얼굴에서 성형수술하면 이 굴은 없앨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철학과 영혼과 열정과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얼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이 부족한 아이를 얼간이라고 그러고 얼이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어린 아이라고 그러고 얼이 성숙된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하는 거죠. 참 놀라운 우리말의 묘미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수많은 얼굴들이 있는데 이런 얼굴들이 다 제가 자라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얼룩과 무늬, 이 굴들이 저의 철학과 스타일과 컬러로 생겨서 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면면이 축적되다 보면 면면이 또 이렇게 한자를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요. 점선면할 때 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면상할 때 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진면목은 그 사람들이 어떤 점과 선을 연결해서 면모를 쌓아왔는지 그런 것이 그 면목을 결정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던바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던바의 넘버라고 인간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만나는 인간의 대충 숫자에 비교해 봤을 때 인간관계가 얼마나 가까우냐 떨어져 있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보시다시피 자 15명 정도가 매우 가까운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절친이라고 했을 때 그 절친의 숫자가 대충 15명 내외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뭐 친한 친구 정도 그러면 이제 50명 정도가 되고 여기 150명 정도는 뭐 이제 기억에
나가지고 내가 파티를 한다고 그랬을 때 맥시멈 파티에 초대할 수 있는 인원이 약 150명 정도 된다. 이런 거고 500명 정도는 뭐냐? 이거는 뭐 어디서 만났는데 약간 기억이 날까 말까. 1500명은 이제 더더욱 이제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되는 거죠. 결국은 제 카톡에 약 2만 명, 3만 명이 있어도 그 중에 약 15명만 친한 친구고 1년에 연락할 수 있는 맥시멈 인원 정도가 약 500명, 뭐 그것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약 150명 정도가 이제 파티라면 초대할 수 있는. 그래서 수많은 SNS를 통해서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엄청난 친구,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이지만 저하고 이렇게 가깝게 교신하는 친구가 이 던바의 수에 비하면 15명, 50명, 맥시멈 150명 정도밖에.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이렇게 된 거는 제가 이렇게 사건을 일으켰고 제가 이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건과 사고의 차이는 사건은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거고 사고는 내가 당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사건과 사고를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사건과 사고의 차이를 쉽게 구분하면 여러분이 개한테 물리면 사고 당한 거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오늘 여러분이 기르는 반려견을 물어버리면 그건 사건인 거죠. 이렇게 이제 사건과 사고가 또 우리 학생들은 아직 결혼한 사람이 없지만 제가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결혼한 사람들한테 본인의 결혼이 사건인지 사고인지 물어보면 손 들어보라고 하면 사고일 때 손을 드는 사람이 있고 사고 당한 사람, 본인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도 있죠.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뭐 아직 결혼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건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사연이 숨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고 당하면 인간의 사고가 바뀌고 그래서 사건 속에 사연이 숨어 사고 당하면 인간의 사고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슴 아픈 사연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충격을 가장 많이 받아가지고 내 아픔이 가슴에 이렇게 멍이 들어 있을 때 그 사연이 말 못할 사연 속에 놀라운 사유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사고 당하면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통찰력 아닙니까? 인간의 사고를 능동적으로 바꾸려면 나기도 모르는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많이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면 생각 지도도 바뀌고 생각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제목이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라는 책을 쓴 경우도 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자, 동영상 한번 보시죠. 말이야. 라떼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내가 조카한테 야 너 취직은 했니? 하니까 삼촌 저 일하는 거예요 예. 하더라고. 갑자기 인사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하니까 반응이 그냥 4,000명 보고서 댓글 크리에이터 나을까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게 어떤 시어머니가 아들네 냉장고를 보더니 너네 요새 밥은 해먹고 사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회사 밥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누가 집에서 밥 해먹어요? 우리 회사도 회사 밥 잘 나오지. 아 그리고 옆 팀장이 저녁 뭐 시켜줄까? 뭐 시켜줄까? 그랬더니 퇴근 시켜주세요. 그랬다는 거야. 아 시대가 변했다. 시대가 그래서 보험도 변했다. 완전히 변했어.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필요할 때 힘이 되도록 책임지는 인생금융, 인생금융. 네, 오늘 보험회사의 광고인데 아시겠지만 굉장히 한때 동영상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광고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라떼 is horse라고 이런 이제 패러디도 재밌는 말도 나왔었습니다. 아무튼 이 신세대와 구세대 간의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저렇게 꼰대들이 라떼는 말이야. 내가 옛날 과장 시절에는 내가 옛날 군대 다닐 때는 뭐 이렇게 내가 다닐 때와 지금은 엄청나게 판이하게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옛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여기 재미있는 것 중에 SNS를 누가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적 또는 세대적 특성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싸이월드 지금 거의 안 쓰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하다. 페이스북,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자랑질하는 곳이 페이스북이라는 거죠. 블로그, 내가 이렇게 전문적인 깊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인스타,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있다. 먹는 사진 엄청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좀 먹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그만 찍고. 카카오 스토리, 내 아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다. 네이버 밴드, 중년 이상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면 내가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잘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경우 전 미국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브런치, 내가 이렇게 글을 잘 쓰고 있다. 저도 브런치를 작가로 데뷔해가지고 브런치에서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책도 잉태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링크드인, 내가 요즘 이런 경력을 갖고 있다. 경력 관리에 좋은 SNS 채널이죠. 텔레그램, 내가 요즘 이런 비밀 데이트를 하고 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텔레방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에다가 팀원들을 강제로 가입시켜가지고 일요일날도 휴일날도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업무 지시라는 팀장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텔레반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정말 재미있는 신문 기사 중에 하나를 스크랩해 갖고 왔는데요. 여기 네, 냉, 넵 이렇게 이제 팀장님이 뭔가를 지시라면 팀원들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영어로 번역되지 않는 우리말의 재미있는 소통 방식인 것 같아요. 넵 그러면 당연하죠. 가능합니다. 이런 부하 심리에. 그 다음에 이제 넵 점점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뜻이고 넵 그러면 절대적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네 그러면 알겠지만 좀 기분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죠. 그냥 점이 없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넵 이렇게 하면 티 안 나는 짜증. 헉 그 다음에 넵 그러면 어떡하지? 전화해야겠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SNS로 소통을 하니까 답이 어떻게 날라오는지에 따라서 그 답을 쓴 팀원들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고 그 팀원의 심리에 따라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하는 거죠. 자, 90년대생이 온다,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읽고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 퇴근과 퇴사 그 거리가 너무 짧다. 그래서 밀레니엄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밀레니엄 세대는 퇴근하면서 기분 나쁘면 바로 퇴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퇴근과 퇴사가 굉장히 짧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날로그 세대는 퇴근해도 다시 퇴사하지 않고 계속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퇴근과 퇴사가 거리가 긴 거죠. 자, 이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충성의 대상은 회사 밖에 있다. 그래서 회사한테 충성을 요구하면 이 친구들은 퇴사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니까요. 그리고 휴가 가는 이유를 물어보면 휴가 갔다가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뭐 왜 가냐부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휴가 가냐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퇴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여주기식 업무 지시라는 거 이런 거 정말 밀레니엄 세대가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정이 넘어가지고도 막 메일로 뭔가를 보낸다든지 정말 이런 쓸데없는 부지런함, 근면성을 보이면 아이는 퇴사. 그 다음에 실행보다 계획에 집중하고 내용보다 형식 그리고 뭔가를 하기 전에 검토를 거듭하고 정말 중요한 건 내용이 본질인데 그걸 담아내는 형식에다 폰트 바꾸고 뭐 그다음에 네모 박스를 세모 박스로 바꾼다든지 이런 걸 자꾸 하면 아이들은 짜증내요. 저 같아도 짜증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입사 후 10년 후에 목표가 뭔가 그러면 퇴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10년 동안 다닐 생각이 없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참견하면 퇴사하고 참여시키면 출근한다. 정말 제가 이렇게 운율을 맞춰봤는데 아무튼 사사건건 간섭하지 말고 일을 맡겼으면 믿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일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동기부여시켜주고 어떤 방해물이 생기면 그걸 제거해주고 그러면 이 친구들도 목숨을 걸고 열정적으로 그 성과를 달성합니다. 그래서 퇴근을 잘못하면 퇴사로 이어진다. 제가 이렇게 밀레니엄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 이렇게 비교해놨는데 재미 우선 의미 나중. 밀레니엄, 우리 아날로그는 의미 우선, 재미, 의미 나중. 의무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맨 밑에 보시면 KGSD, KKSS 아날로그 세대는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조직에 충성하지만 이 아이들은 KGSD 제가 만든 거예요. 까라면 개기고 시키면 도주하고 우리 아날로그 세대는 고생 끝에 달콤한 미래가 온다라고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 하기 싫으니 억지로 참아가면서 미래를 중시하지만 이 아이들은 고진감래가 아닙니다. 고생 끝에 통증밖에 안 온다. 그래서 고진통례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여기서 내일보다는 지금 즐거워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세대 간의 직업관, 가치관이 다르니까 소통 방식도 다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왜 다른지를 그냥 야단만 치지 마시고 그 다른 것의 어떤 근본적인 원천과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미래를 꿈꾸는 방식들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서로의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들을 전제한 상태에서 소통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의 BBC 오늘의 단어에 또 이 꼰대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꼰대. older person,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believe they are always, 그들이 언제나 옳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나 틀렸다. 이렇게 믿는 older people, person들을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꼰대가 되는 지름길은 상대방의 의견은 무조건 틀리고 내 의견은 옳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 이런 게 꼰대라고 하는 거죠. 정말 가지 말아야 될 대학이 꼰대인 것 같아요. 이 꼰대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요. 한 조직 내 꼰대 총량은 불변한다는 거예요. 강한 꼰대 한 명이 있으면 약한 꼰대 여러 명이 있어. 그리고 꼰대가 싫어서 이직했으면 우리 조직에 꼰대가 싫어가지고 이직했는데 거기에 또 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꼰대 전체 총량은 불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꼰대를 세봤는데 아무도 꼰대가 아니면 내가 꼰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꼰대와 멘토의 차이. 정답 제시. 내가 답이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항상 옳으니까. 근데 멘토는 현답, 현명한 답. 내가 답이다. 이미 너 안에 답을 갖고 있으니까 질문을 던져서 마중물을 던져가지고 내 안에 있는 답을 끄집어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멘토인 거죠. 그리고 여기 CNC는 뭐냐면 꼰대는 명령하고 통제합니다. 그런데 멘토는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이에요. 그러니까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지향, 미래지향,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하지만 필요할 때만 강력하게 네가 이런 걸 잘못했다라고 따끔하게 충고를 해주는데 사실 그 충고 자체도 사람들한테 잘못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아까 나 때는 말이에 나오지만 꼰대는 저녁을 시켜줄까 이렇게 물어보지만 멘토는 퇴근시켜줄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